이게 아무래도 쉬는 날이 껴있다 보면은, 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인데 좀 텀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많이들 까먹고 와요. 그래서 쉬는 날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보시면, 그, 로마라는 나라,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하다 말았는데, 로마는 처음에는 왕이 있었죠. 그죠? 그, 트로이 전쟁에서 탈출한 아이네이아스라는 그 전설 속의 인물, 요 후손들,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를 시작으로 이 로마가 건국이 됐는데, 이제 로물루스 초대 왕을 시작으로 7명의 왕이 있었어요, 로마는. 그러다가 그 왕을 귀족들이 쫓아냈죠. 그리고 한동안 귀족들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그 귀족들이 왕 없이 통치한 이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공화정식이라고 부르죠? 네. 이 공화정에서 제일 핵심이 됐던 거는 귀족들의 합의기구인 원로원, 정확하게 보면 자문기구죠, 자문기구. 그리고 그 보통은 원로원 귀족들이 많이 선출됐던 법을 집행하는 집정관.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원로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보내기도 하는 민회. 귀족들이 이렇게 정치를 주도하니까 평민들이 자기들 권리를 막 요구했죠. 그래서 호민관이 설치되고 뭐 평민회가 만들어지고 뭐 이러는 것들이 저번 시간에 평민권을 신장해가지고 배웠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공화정 시기 정치의 발전 모습이고, 자, 이 로마군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싸웠어요. 마니플라라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여러 다른 부족들을 통합을 했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다음에, 자, 이제 마침내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랑 한판 승부를 벌였죠. 자, 이게 이름하여 무슨 전쟁이었어요? 포에니 전쟁이었죠. 그죠? 다른 이름으로 이제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 카르타고 전쟁,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로마였죠. 로마는 그래서 이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자, 근데 또 이 포에니 전쟁 때 명장, 카르타고의 명장하면 누구였어요? 한니발이 있었죠.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던. 반면에 한니발의 이 전술을 간파하고 지연 전술, 그러니까 한니발이랑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 시간을 끌고 한편으로는 카르타고 공국을 쳤던 로마의 명장은 누구였었어요?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빨리 와.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마라는 곳에서 코끼리 부대를 잘 격파했죠. 코끼리 부대 어떻게 격파했는지 기억나요? 예, 이렇게 로마 군대가 일렬로 서서 간격을 두고 섰죠. 코끼리가 맹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먼저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때 로마 군대가 옆에서 찔러서 죽이는 형태로 이 코끼리 부대를 무너뜨렸죠. 코끼리가 생각보다 또 뭐가 많다 그랬어. 겁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나팔 소리나 코끼리 소리를 들으니까 코끼리들이 막 동요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심지어는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을 치는데 도망쳐서 카르타고 군대를 짓밟아 버리기도 했다 했죠. 자, 로마가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지중해 그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들 귀족들이 보통 다 차지하는데 그 귀족들이 소유한 그 큰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대농장?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렀죠. 이 라티푼디움은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잡은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이 노예를 통해서 그 올리브를 기르거나 포도를 기르거나 밀을 기르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어나간 건 평민인데 땅은 다 누가 차지했어요? 귀족들이 차지했죠. 자, 그래서 호민관으로 선출된 이 그라쿠스 형제가 평민들의 권익, 평민들에게 땅을 줘야 된다. 평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아주 과격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 강남의 부동산을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난리가 나겠죠? 땅 주인들한테 땅 뺏어가지고 나눠주자는 건데, 근데 이런 방법 아니면은 도저히 이제 이 사람들, 그리고 요 당시 세계관에서는 뭔가 평민들이 땅을 가질 만한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과격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형제 다 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네. 나그 가이우스 그라프스 사라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귀족들에 의해서 핀치에 몰렸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리고 노예들 중에서 가장 처지가 열악했던 사람, 검투 노예들이죠. 이 사람들은 검 한 자루 차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투를 벌이거나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자 이런 짐승들이랑도 싸우기도 했죠. 이런 열악한 처지에 불만을 품고 검투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중심이 된 스파르타쿠스의 난. 로마 공화정 말기는 이렇게 양극화, 양극화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치, 그치. 자석에 N극, S극 있죠? 네. 그 극이라고 하죠, 끝을. 그죠? 자, 이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랑 가난한 이 평민들 간의 격차가 그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러면 커졌다는 걸 얘기해요. 빈부격차가 커진 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잘 사는 사람들 아주 잘 살죠. 근데 저 가난한 서민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아주 또 뭐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자,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저기 저 신분에서 가장 저 최하에 있는 노예들의 삶은 또 더욱더 그 열악했죠. 이런 공화정 말기의 혼란 속에서 세 명의 영웅이 등장했어요.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좀 벗겨진 누구? 카이사르. 네. 이 카이사르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연설을 되게 잘했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이 남 둘을 이제 제압을 하고 이 선두 정치에서 나중에 거의 이제 독재자가 되는데 나중에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 자기 머리 까진 거를 감추려고 그 월계관 있죠. 월계수 잎으로 만든 명예를 상징하는 승자의 상징 있죠. 그 월계관을 자주 쓰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래서? 머리 벗겨진 걸 좀 감추기 위해서. 네. 왜 가이나의 플라스틱 네. 페이스가 정치적으로 올라가는 이 히틀러 개인 교회사랑 비슷하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다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고. 자, 이제 그 이 크라수스는 당시 로마 최고의 부자라 그랬죠. 9천 달란트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9천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사실 정확하게 환산이 딱 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한 4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얼마? 네, 4조 5천억 원. 네. 자,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대부분 다 부동산이었어요. 그 북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로마가 나중에 차지하게 된 그 어마어마한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폼페이우스는 지중해 주변의 해적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유명해진 장군이었다 그랬죠? 자, 크라수스가 먼저 저 동방 원정을 나갔다가 자, 동방에 저 페르시아 뒤를 이었다는 파르티아라는 나라 기억나요? 이 파르티아랑 전쟁을 벌이다가 잡혀서 죽었다 그랬죠. 이 파르티아 사람들이 크라수스 죽일 때 어떻게 죽였다 그랬어요? 크라수스가 돈 많이 번 방법,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챙겨먹어. 악덕 사채업자, 네, 고리대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도덕적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정당하고 도덕적인 방법이 아니죠. 온갖 나쁜 방법으로 그러니까 돈을 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고, 자, 결국은 그 파르티아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이 크라수스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파르티아 군인들이, 뭐, 그치. 너 돈 좋아하지? 황금 좋아하지? 그 황금을 녹여가지고, 그 끓는 쇳물이잖아요. 그걸 입속에다 부어서 죽였다 그래요. 이거 먹고 저승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부어 죽인 거죠. 그렇게 해서 크라수스가 죽고, 자, 카이사르의 딸과 폼페이우스는 결혼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 둘은 사돈 관계였죠. 자, 그래서 둘이 이제 아무튼 사돈의 연이 있었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나갔을 때,
갈리아는 지금은 어디예요? 프랑스죠. 프랑스 지역은 당시 로마 지배를 받지 않던 그 켈트족이라는 그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야만족들이 살던 지역이었거든요. 거기 점령하러 나갔을 무렵에 이 카이사르의 딸이 폼페이우스의 아이를 낳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그 딸로 이어진 사돈 관계였죠. 자, 근데 딸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를 연결해준 끈이 어떻게 됐어요? 뚝 끊어졌죠? 자, 근데 카이사르는 그 야만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갈리아에서 좀 어려울 법도 한데 당시 켈트족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진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카이사르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게 7년간의 그 프랑스 원정, 갈리아 원정에서 자기가 듣고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일일이 다 매일매일 기록으로 남겨요. 그게 그 유명한 카이사르의 7년간의 원정기 갈리아 원정기. 자, 그래서 그 갈리아 지역,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자, 바다 건너에 웬 큰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을 건너가서 이 섬에 있던 또 이 켈트족 일부를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로마 문화를 조금 이제 퍼뜨리려고 했지만 요 섬은 지금 당시 완전히 좀 야만의 세계였고 너무 뭐가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카이사르가 방문했던 이 섬은 어디였을까요? 영국이었죠, 영국. 그죠? 당시 이제 그 카이사르가 이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아주 먼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먼저 여기를 갔었어요. 자,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가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요 바닷가에서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 잠수를 해가지고. 근데 그 작은 물고기들은 사람이 오면은 보통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근데 상어라든지 큰 물고기들은 어때요? 공격을 하죠. 근데 옛날 옛적에 그 미신 같은 얘기로 사람이 물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 몸에 이제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문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코스튬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상어라든지 좀 인간에게 해를 주는 그 물고기들이 사람을 피해간다는 그런 카더라하는 미신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동양에서 중국의 오나라라는 나라에서도 그 오나라 사람들에 대한 설명, 오나라가 이제 강이나 그 바다 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문신을 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섬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문신을 많이 했대요. 자, 그래서 그리스어로 문신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그 프리테나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어로. 그 프리테나카이를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읽게 됐어요. 브리타니아. 자, 라틴어로 영국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브리타니아. 이 브리타니아라는 말은 지금도 쓰이고 있죠. 영국을 브리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들어봤어요? 당시 카이사르가 런던에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군사들 먹일 식량을 저장하던 그 식량 창고를 만드는데 템즈강이라는 강이 흐르는 중요한 딱 그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식량 창고를 만들어요. 그 창고를 론디니움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오늘날의 영국의 수도 런던의 기원이 된 거죠. 자, 근데 카이사르는 이 영국을 계속 지배하고 다스리기는 무리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 한번 이제 발만 담궜다가 바로 갈리아로 돌아와요. 자, 그리고 이 갈리아 원정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을 이제 포로로 잡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당시 켈트족의 추장이자 영웅으로 알려져 있던 베르긴 게토릭스라는 인물이. 추? 26도였어요. 자, 이 베르긴 게토릭스를 잡으면서 이제 로마로 이제 베르긴 게토릭스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자, 이 카이사르의 인기가 정말 절정에 치닫게 돼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 갈리아란 땅은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면서 저 야만족들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완전히 카이사르가 로마의 깃발을 꽂아버린. 자, 로마 안에서 카이사르의 인기가 엄청나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긴장하게 된 사람들이 있죠. 로마 공화정을 이끌어가고 있던 원로원 귀족들이 자, 저 카이사르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해. 여차하면은 로마군의 지지를 받는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와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왕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왕을 한번 몰아낸 경험이 있던 이 귀족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카이사르와 이제 인간관계가 끊어진 폼페이우스를 찾아가죠. 폼페이우스는 처음에 원로원의 얘기를 거절을 하는데 원로원에서 계속 와가지고 폼페이우스를 설득을 해요. 카이사르가 저 갈리아 원정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은 폼페이우스 장군을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아서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 공화정을 무너뜨리려는 카이사르를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공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폼페이우스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원로원 편을 들게 되죠.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카이사르가 아까 갈리아 원정 갔다 그랬죠. 갈리아 원정 당시에 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족이라고 그랬어요? 켈트족이라고 했죠. 자, 그 켈트족들은 보통 금발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스테릭스 앤 오벨릭스라는 이게 이제 유명한 프랑스 만화거든요. 과거 그 켈트족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아스테릭스예요. 이 조그만 애가. 그리고 여기 지금 배 나온 뚱보 있죠. 얘가 오벨릭스예요. 얘네 둘 다 켈트족이에요. 이게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얘네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모자나 이런 것들이 켈트족 전통 그 복장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얘네들은 뭘 입고 있죠? 바지를 입고 있죠. 로마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었어요? 그렇죠. 튜닉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안에 속옷을 입는데 그 속옷이 원피스처럼 된 이런 치마였죠. 남자들도 그런 것들이 입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뭘 두른다 그랬어요? 토가를 두른다 그랬죠. 예. 이거는 완전히 그 라틴족들이 입지 않는 옷인데, 자, 이런 짝 붙는 옷들을 입고, 그 보통 이제 수렵 생활, 사냥 같은 것들을 주로 하면서 농사를 이제 막 겨우겨우 좀 어설프게 시작하고 있는, 그리고 원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 켈트족이었어요. 그리고 외모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백인들이 많았고, 자, 금발에다가 푸른 눈들이 많았다. 자, 근데 그 켈트족들을 이제 그 카이사르의 로마 부대가 와가지고 지배를 하게 되는데 켈트족 입장에서는 이건 침략이고 공격당한 거죠. 그래서 켈트족의 어떻게 보면은 그 만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로마 군대 제대로 켈트족을 이렇게 제압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로마 군대를 이렇게 풍자하는 이 만화가 아스테릭스 앤 오벨릭스라는 만화예요. 여기 지금 골이라고 나와 있죠. 가울. 예. 이 골이 뭘 뜻할까요? 갈리아를 뜻해요. 갈리아는 지금 어디라고요? 프랑스. 자, 결국은 이제 카이사르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갈리아에서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원래 로마 전통에 의하면 그 외부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장군들은 로마로 들어올 때 자기 군대를 데리고 로마로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될까요? 반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를 다 그 갈리아에 두고 왔어야 되는데 군대 두고 가면은 카이사르를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죽음밖에 없죠. 카이사르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루비콘강, 그 갈리아에서 로마로 넘어오는 길에 있는 아주 개천같이 한 발목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조그만 시냇가거든요. 이 루비콘강을 이제 카이사르가 건너는데 건너면서 남긴 유명한 말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 주사위가 던져진 순간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죠. 네.
주장이 한때 있었어요. 뭐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윤색된 얘기다. 카이사르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까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자, 이래서 아무튼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왔어. 폼페이우스가 막상 카이사르가 돌아온다니까 그 경험 많은 노장군이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싸울 엄두를 못 내요. 일단은 카이사르의 기세가 어때요?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7년 동안 또 그 야전에서 이 갈리아에서 로마 군대에게 계속 승리를 가져다 준 승장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당시 폼페이우스는 바다 건너서 옆에 여기 무슨 반도예요? 그쵸. 발칸 반도. 그리스로 도망을 가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에서 군대를 좀 정비해가지고 카이사르랑 일전을 벌이려고 하는데 카이사르가 로마에 들어오자마자 지체 없이 자기를 따르는 안토니우스라는 자기 부하 장군이랑 함께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그리스의 파르살루스 평원이라는 곳에서 숫자도 훨씬 더 카이사르 군대가 적었는데 이 탁월한 그 용병술, 마치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전술을 잘 이제 써가지고 적을 무찔렀던 것처럼 이제 그 기병 부대를 또 잘 이용해가지고 폼페이우스를 이 그리스에서 격파한다. 자, 폼페이우스는 그리스에서 크게 패배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이집트로 도망갔다. 왜 이집트로 도망갔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집트가 어느 나라 땅으로 돼 있어요? 로마 영토로 되어 있죠. 네. 요 당, 그 로마 지배를 받기 직전에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었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였어요.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후계자 정했어요? 못 정했어요? 못 정하고 죽었죠.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부하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했던 여러 지역들을 나눠 가지게 됐잖아요. 그때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지역을 지배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 그리고부터 3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 후손들이 쭉 여기서 이제 왕을 하고 있었답니다. 당시 이 이집트에는 남매가 공동왕을 하고 있었어요. 좀 독특한 문화죠. 그리고 남매가 공동왕이 된 데 이어서 둘이 서로 뭐도 했을까요? 결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그 혈통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왕족끼리 근친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공동왕 오빠랑 이제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이 클레오 파트라라는 여자였어. 누구? 클레오파트라.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간 이유는 예전에 클레오파트라 아버지 때 폼페이우스가 이 지역 해적도 소탕해주고 클레오파트라 아버지가 왕위에 대해서 위협을 받을 때 그걸 도와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자기가 도움을 받겠다고 일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근데 넘어왔는데 이미 폼페이우스는 완전히 그 카이사르한테 패배한 다음에 뭐 군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다 힘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도와주러 왔는데 이 스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폼페이우스를 달가워했을까요? 이미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이 온 거죠. 자,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그 오빠가 자 도망온 이 폼페이우스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린답니다. 자,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쫓아서 이집트로 돌아왔어요. 자, 이집트로 왔는데 냉큼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클레오파트라의 오빠가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베어다가 카이사르에게 바친 거예요. 카이사르가 이걸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을까요?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뛰어난 로마에서 세운 업적이 많은 뛰어난 장군인데 얘네들 입장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오랑캐죠. 야만족들 아니에요. 그 이집트 사람들 손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폼페이우스가 죽었다는 게 슬프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폼페이우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자,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자기 오빠도 프톨레마이오스였죠. 13세. 자기 오빠랑 왕위를 놓고 경쟁 중이었어요. 결혼도 하고 둘이 이제 공동 왕으로 있었는데 권력이라는 게 나눌 수가 없고 그리고 권력이란 걸 가지면 그 권력자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 클레오파트라와 프톨레마이오스 따르는 사람들끼리도 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더 불리하고 내전에서 뭔가 좀 더 그 상황이 안 좋았던 거는 클레오파트라 쪽이었어요. 자,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 이제 하나 결단을 내리는데 자, 이제 카이사르가 이집트로 왔죠.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완전히 접수하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쪽은 어떻게든 카이사르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이집트의 유일한 왕이 되려고. 자, 근데 이때 클레오파트라가 몰래 누굴 찾아갈까요? 카이사르를 몰래 찾아가죠. 당시 카이사르는 50대 초반, 클레오파트라는 20대 초반이었어. 이 클레오파트라 오빠 쪽에서 클레오파트라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암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갈 수가 없었고 몰래 이제 그 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카이사르 숙소 쪽으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혼자서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클레오파트라가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카이사르 앞에 나타났어? 카페? 맞아요. 자, 이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혼자 탄 배를 몰고 온 그 뱃사공이 이제 그 이불에다가 이 클레오파트라를 줄줄 싸맨 다음에 남들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카이사르 앞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그 클레오파트라를 줄줄 싼 카페트를 이렇게 펼친단 말이에요. 자, 그 줄줄줄줄 펼쳐지면서 누가 짜잔 나타났을까요? 클레오파트라가 짜잔 나타났어요. 자, 등장한 것도 굉장히 좀 이벤트하고 좀 굉장히 좀 깜짝 이벤트처럼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 이불 속에서 카페트 속에서 등장한 이 클레오파트라 외모가 어땠을까요? 아주 아주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자, 50대 초반의 카이사르,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자기 뭐 오빠란 얘기도 있고 남동생이란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의 이 오빠를 제거하고 이집트의 왕이 되죠. 자,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이제 정복을 했으면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 로마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뭐 이집트를 이제 정복해서 여기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이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약 3개월 동안 이 알렉산드리아에 여기에 머문단 말이에요. 자, 로마 안에서 여론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저 지금 로마를 저버리고 저 이집트 여왕의 저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라고 카이사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막 각 지역에서 일어나요. 자, 그럼에도 상관없이 이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나눠가지고 클레오파트라는 요 무렵에 뭘 하게 될까요? 임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카이사르는 더 이상 이제 그 여기 이집트에 있을 수만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클레오파트라랑 임신한 아이를 놔두고 어디로? 로마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각 지역에서 카이사르에게 반발하는 폼페이우스의 잔당들이 로마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걸 다 어떻게 했을까요? 카이사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제압을 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 안에 여러 가지 관직들이 있는데 뭐 조영관, 재무관, 그리고 우리 또 익히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제일 높았던 거, 2명 뽑는 거. 집정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정관 몇 명 뽑았죠? 2명 뽑았죠. 카이사르가 집정관 자리에 오르는데 카이사르 말고 또 다른 원로원 중 하나가 집정관 자리에 올라요. 근데 보통 집정관은 그 둘이서 같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원로원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라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는데 카이사르가 그 다른 집정관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자기가 군대 막강한 군사력도 있고 워낙 인기도 많다 보니까 그 다른 집정관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제 권력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카이사르가 집정관보다 하나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돼요. 딕타토르. 영어로는 딕테이트라고 부르는데 들어봤어요? 딕테이트가 뭐죠? 독재하다, 독재한다는 뜻이죠. 그죠? 자, 독재관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카이사르가 여기만 관직 뭐라고요? 독재관. 독재관은 원래 로마가 아주 비상상황, 위기에 처했을 때 임시로 운영되는 관직이에요. 임기는 원래 6개월이에요. 근데 유신독재관이 있지 않아요? 어? 유신독재관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임기 6개월이면 금방 지나가죠. 너희 지금 26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6월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카이사르가 이제 독재관 6개월 임기가 끝날 무렵에 독재관 임기를 파격적으로 10년으로 냅니다. 이 독재관은 비상 상황에서 거의 왕처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관직인데 이거를 10년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원로원에서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리 났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겁니다. 이때 막 엄청난 환영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그 카이사르의 아들이라고 클레오파트라가 주장했던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카이 사리온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리고 10년에서도 만족을 못해서 카이사르는 마침내 임기를 종신으로 바꿔. 종신은 뭐죠, 이거?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을 뿐, 이제 하나 올라간다면 뭐만 남았죠? 그쵸? 왕이 되는 거. 그 왕위, 황제 이런 것들이 되는 것만 남았죠. 자, 근데 카이사르가 이렇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자 원로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카이사르를 계속 이제 견제를 하려고 했고, 결국은 이 원로원에서 그 카이사르를 이제 중요한 안건 결정할 게 있다고 해서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보통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원로원 의원들이 또 제재하고 결국은 이 원로원 회의장에 카이사르가 혼자 들어간다. 원래 원로원 회의장에는 무기를 소지하고 들어가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미 카이사르를 제거할 마음을 품은 귀족들이 이 토가 안에다가 뭐를 감췄을까요? 여기 들고 있는 칼을 감췄죠. 그리고 이 원로원 회의장에서 한때 자기 경쟁자이기도 했던 이 동상, 이거 누굴까요? 폼페이우스의 동상 앞에서 카이사르는 무려 원로원 귀족들에게 몇 번을? 23번을 찔리게 돼. 네, 이 사람 카이사르. 이때 카이사르가 애인이 있었어요. 아주 사랑하는 그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의 아들, 브루투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사랑하는 애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브루투스한테 굉장히 평소에 잘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칼을 든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다? 브루투스도 있었다. 저희 중에서 누가 그랬지기엔 이거는 승상어라 가지고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카이사르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브루투스, 넘어져. 넘어져 도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말을 안 나는 건 같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이렇게 찔리면서 브루투스 넘어져 그런 말을 이렇게 또박또박 했겠어요. 근데 아무튼 결국은 자기가 믿었던 브루투스의 또 배신, 그리고 원로원 귀족들의 이제 기습 공격으로 카이사르가 목숨을 잃게 되죠. 카이사르가 죽은 직후에 자, 로마의 권력을 또다시 세 명이 나눠 가지게 되는데 자, 카이사르의 부하 장군이었던 레피두스, 자, 그리고 카이사르의 오른팔,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할 때부터 카이사르를 따라다녔던 카이사르의 충견, 안토니우스죠. 영어로는 안토니라고 있죠. 자, 그리고 카이사르가 죽기 얼마 전에 10대 어린 나이에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됐던 카이사르 친 누나의 손자예요. 그래서 카이사르랑은 관계가 좀, 그러니까 같은 피가 흐르긴 흐르지만 거리가 또 아주 가깝다고 보기도 먼 누나의 외손자니까. 이거를 이제 뭐 외종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아무튼 좀 어리지만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기 얼마 전에 자식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을 카이사르의 양자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우스란 이름은 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이름. 양자로 입양되고 나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게 되죠. 자, 카이사르 죽음이 이제 알려지자마자 이제 이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죽음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슬퍼한 다음에 로마 군에 가가지고 카이사르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면서 로마 군의 어떤 그런 그 지지를 이제 이끌어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 안토니우스. 자,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이 원로원 귀족들 중에서 카이사르를 암살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카이사르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남긴 물건을 뭐라고 불러요? 유품이라고 그러죠, 유품. 그 유품을 뒤져봤는데 그 유품 중에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나왔어요. 자, 이거 벌써 좀 뛰어난 사람은 확실히 다르죠? 자기 죽고 나서를 벌써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유언장에 가장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자기의 후계자죠, 그죠? 자, 내심 로마에 와 있던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자 권력의 중심인 카이사르가 죽어서 슬픈 것도 슬픈 거지만 이 유언장에 누구 이름이 있었으면 했을까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 카이사리온이 있었으면 했겠죠? 근데 그 유언장에 카이사리온의 이름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단 말이에요. 카이사리온은 이때 막 이제 10대 접어든.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매우 실망을 했죠. 거기 대신에 누구 이름이 있었을까요?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있네요. 옥타비아누스는 이 당시에 지금의 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를 당시에 일리리아라고 불렀는데 저 일리리아 지역, 그러니까 바다 건너 그 그리스 위에 있는 그 일리리아 지역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로마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로마군을 꽉 쥐고 있다는 안토니우스는 지금 태풍의 눈, 권력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있질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집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서? 클레오파트라를 따라서 이집트로 가버. 여기서 이제 두 사람과의 어떤 승부나 이런 것들이 좀 갈리게 되죠. 이렇게 어수선하고 권력의 향배, 권력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장 중심, 수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도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로 어디로 왔다고요? 로마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안토니우스는 멍청하게도
어디를 따라갔어요?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를 왜 갔을까요? 평소에 카이사르 부하일 때부터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클레오파트라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로 떠나니까 그거를 붙잡고도 싶고 자기 여자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를 따라간 거예요. 자, 이게 최악의 선택이었죠.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로마군을 꽉 장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자 안토니우스가 자기를 따라가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자, 둘은 이집트에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주제로 한 여러 영화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권력은, 그리고 이제 힘은 뜨거운 사람이 차지할까요? 차가운 사람이 차지할까요? 보통은 차가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끝내 쟁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이 로마에서 점점 승기를 잡아가게 되고 로마군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그죠? 이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요 그리스 앞에 요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가장 아끼던 장군 아그리빠. 너희 그 미술학원 가면은 왜 석고상 같은 거 그리죠? 데생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데생 뭔지 알아요? 그 스케치 하는 거 4비연필로? 몰라? 예, 그거 유명한 아마 미대생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그려봤을 만한 그 유명한 석고상이 이 아그리빠예요. 자, 이 아무튼 옥타비아누스의 오른팔인 이 아그리빠, 굉장히 통솔력이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과 안토니우스,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애인이었던 누구? 클레오파트라가 이끄는 이집트 군관의 해전이 악티움 앞바다에서 벌어져. 아그리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그리빠 이렇게 읽기도 하죠. 자, 군대 규모나 보급이나 여러 면에서 풍족한 곡창지대 이집트를 가지고 있는 안토니우스 군대가 더 유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부대랑 안토니우스 부대가 악티움 앞바다에서 꽝 부딪히기 직전이었는데, 자, 전쟁이 이제 딱 시작하고 나가지고 서로 이제 물고 물리면서 막 화살을 쏘고 상대방을 막 침몰시키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갈고리 같은 거 남의 배에 던져가지고 막 올라가는 육박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패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느닷없이 전쟁에 참여했던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타고 있던 배 비롯해가지고 자기 따르고 있는 몇몇 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갑자기 호련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전쟁 중에 지금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먼저 등을 보이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패배를 의미하죠.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안토니우스가 한참 싸우다가 클레오파트라가 가는 걸 보고 힘이 쭉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 중요한 전쟁터를 냅두고 또 누굴 쫓아가요? 또 클레오파트라를 쫓아가요. 멍청한 행동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냥 싸웠으면 안토니우스 군대가 이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이없는 그 퇴각 이것 때문에 승기를 잃어버리고 악티움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는 크게 패배한다. 그게 아직도 밝혀져 있질 않아요. 별 이유가 없었어요. 이 안토니우스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는 이제 클레오파트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주질 않아요. 그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 악티움에서 크게 이제 승리한 옥타비아스와 아그리파였는데 근데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도 이 안토니우스는
그냥 설마 저 옥타비아누스가 저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정복하겠어? 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전쟁 끝나고 나기가 무섭게 이 옥타비아누스와 아그리파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집트로 상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접수하고 저기 안토니우스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죠. 자기 두 번째 애인이자 자기 어떻게 보면은 동아줄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죽자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클레오파트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죠. 자, 근데 자살할 때 뭐 일설에 의하면은 이집트나 이 사막에는 뭐가 많아요? 코브라, 독사들이 많죠. 이 독사가 자기 이 젖가슴을 꽉 물게 해가지고 그 독이 슬슬 퍼지는 걸 느끼면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제압한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2차 삼두 정치의 최종 승자가 되죠.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의 양자로 입적이 됐죠? 카이사르의 양자였죠. 그죠? 카이사르는 자기네 가문을 베누스의 후손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베누스가 누구예요? 베누스? 자, 저기 영어로 옮기면 비너스고 그리스어로는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는 뭐의 여신이에요? 미의 여신이죠. 아름다움의 여신. 그리고 아프로디테 아들이 누구예요? 사랑의 신? 에로스죠. 그죠? 그래서 자기 동상 같은 걸 제가 제작할 때 항상 날개 달린 요런 애들이 달려있는 얘가 누구예요? 큐피드라고도 불리죠? 누구예요? 에로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삼두 정치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된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원로원 귀족들한테 죽잖아요.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원로원이랑 관계를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항상 잘 유지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됐음에도 뭔가 중요한 얘기들을 발표할 때 원로원의 승인을 거치는 형식을 항상 빌어요.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원로원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가지고 원로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식으로 항상 중요한 얘기들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원로원 입장에서는 옥타비아누스와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원로원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칭호를 올려요. 존엄한 자, 뛰어난 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칭호를 올렸을까요? 아우구스투스. 무슨 뜻이라고요? 존엄한 자. 이때부터 로마에서 왕이나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로마에서 왕이나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 존엄한 자, 뭐라고요? 아우구스투스. 새 황제가 취임하면 항상 원로원에서 그 황제한테 아우구스투스란 칭호를 내려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 황제를 뜻하는 칭호가 하나 더 생겨요.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의 양아들이라고 그랬죠? 황제를 뜻하는 표현으로 카이사르가 쓰이기도 해요. 자, 이제 주변에서 옥타비아누스 주변에서 진짜 최고 권력자가 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황제 자리에 오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황제에 오르는 거를 찬성했을까요? 찬성하지 않아요. 로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다스리는 나라야. 황제라는 칭호는 나한테 과분하고 나는 로마 제1의 시민이라고 불리기를 원해. 이게 사실상의 황제죠. 제1의 시민을 가리키는 표현이 프린캡스예요.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혹은 프린캡스 이렇게 불리게 된다. 자, 요거 지명만 한번 쭉 오늘 보고 마칠게요. 보세요. 자, 이게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지금은 쓰지 않는 언어예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데 브리타니아가 지금은 어디라고요?
영국이죠? 벨기카는 어딜까요? 벨기에겠죠? 갈리아는 프랑스죠? 게르마니아는 어딜까요? 저머니, 독일이죠? 판노니아는 어딜까요? 판노니아. 오스트리아도 좀 섞여 있지만 헝가리. 다키아는 어딜까요? 다키아. 드라큘라의 고향. 로마는 스라키아. 불가리아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시리아는 시리아고요. 비티니아나 요로 지금 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지금의 터키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저 페르시아의 뒤를 이었던 파르티아 기억나죠? 파르티아는 크라수스를 아까 금을 녹여가지고 입에다 부어 죽였다 그랬죠? 그리고 키레나이카는 어딜까요, 지금은? 리비아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마우레타니아는 지금의 모로코. 누미디아? 알제리라는 나라죠. 그죠? 히스파니아는 에스파냐라고도 읽고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여기 루테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루테티아가 맞아요. 루테티아는 지금의 파리라는 도시. 파리 들어봤어요? 론디니움은 어디예요? 지금의 영국의 수도? 런던이죠. 메디올라눔은 밀라노라는 도시 들어봤어요? 이탈리아에서? AC 밀란, 인터 밀란 들어봤어요? 축구팀? 마실리아는 어딜까요? 마르세유죠. 프랑스 남부의 유명한 도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